자, 이제는 우리가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단어가 가질 수 있는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 그러면 문장은 뭐냐? 문장은 단어가 결합을 하다가 주어 동사가 생긴 덩어리를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우리가 단어를 막 여러 개 결합시킬 거야. 단어를 계속 결합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문장이 된단 말이야. 결국 문장이라는 것은 단어가 결합이 되다가 생긴 형태라는 거지. 그럼 내가 이 단어들을 마구잡이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뒤죽박죽 쓰면 되냐? 그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의 단어가 있을 때 요거를 쌤이 적어놓은 요 순서대로 결합을 해야 문장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게 알맞은 문장이 되는 것인데 요거를 뒤죽박죽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려면 단어를 결합시켜서 문장을 만드는 것은 맞는데 이 결합을 시킬 때 내 마음대로 결합을 시키는 게 아니고 순서에 맞춰서 배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어의 순서를 지켜서 결합을 했을 때 문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단어라는 건 결국 품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단어고 이 단어가 이 품사가 들어갈 순서라는 게 결국 그 문장의 자리가 되는 거야. 즉, 모든 단어는 본인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어. 문장 안에서. 그 자리에만 들어가야지 본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문장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어떤 품사가 어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맞은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품사를 먼저 보면 품사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기 때문에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요런 게 이제 품사인데 얘들이 문장 안에서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동사는 일단 서술어밖에 안 돼요. 동사랑 서술어는 이렇게 1대1 관계가 됩니다.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서술어밖에 없고 서술어에 앉을 수 있는 품사도 동사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서술어와 동사를 같은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서술어 이꼴 동사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서술어랑 동사는 서로 외에는 다른 성분이 안 되니까. 그쵸? 자, 그리고 다른 핵심 자리를 보면 이제 서술어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자리가 주어, 보어, 목적어인데 이 주어, 보어, 목적어에는 전부 명사가 들어갑니다. 명사가 들어가요. 명사는 서술어를 제외한 다른 자리, 주어, 보어, 목적어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해서 보어 자리에만 형용사가 추가돼요. 어떤 느낌인지 보이나요? 다시, 자, 핵심적인 문장 자리는 총 4개가 있어. 주어 자리, 서술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 이 핵심적인 문장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품사가 누구냐를 지금 쌤이랑 정리를 하고 있는 건데, 서술어 자리에는 어차피 동사밖에 못 앉아. 그리고 동사는 어차피 서술어 자리에 밖에 못 앉아. 그러니까 서술어랑 동사는 결국에는 1대1 관계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서술어와 동사를 그냥 같은 용어로 지칭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서술어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자리에는 주어, 보어, 목적어가 있는데 요 자리에는 명사가 기본적으로 다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어 자리에만 명사와 더불어서 형용사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되는 게 문장 자리와 품사의 관계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분명히 명사, 동사, 형용사만 공부했던 게 아니고 누구까지 있었냐면 부사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 부사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느냐? 부사는요,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야. 얘 자체가 필수가 아니고 부사, 그러니까 부가적인 단어인 거야. 우리가 부가적이다라는 말은 필수적인 게 아니고 옵션 같은 건 거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그런 느낌의 단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서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성분이 아닙니다.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는 뜻인데, 그쵸? 부사는 부가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서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를 위한 자리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요 표에는 부사는 없다. 부사를 위한 자리는 없다. 얘는 그저 수식을 해주는 것일 뿐. 그저 수식을 해주는 것일 뿐이다. 수식용. 뭔가 문장을 더 풍성하게 꾸며주는 용도로 쓰는 단어인 거지 문장에서 꼭 있어야 되는 중요한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법에서 보면 항상 이 보어 자리에 명사랑 형용사가 가능한데 이 자리에 이제 부사를 넣어가지고 우리한테 너 이거 알아? 너 보어 자리에 형용사, 부사 둘 중에 뭐 써야 되는지 알고 있어?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부사는 핵심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필수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 문법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자리는 다 봤고 형식을 보겠습니다. 1형식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위를 보고 이거는 문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그 단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주어와 동사는 있어야 돼. 모든 문장은 무조건 주어 하나랑 동사 한 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거의 가장 최소의 형태가 결국 주어와 동사가 되는 거지.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은 가장 작은 문장의 단위다. 문장의 가장 최소한의 형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문장을 영어에서는 1형식 문장이다라고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점점 이렇게 형식이 달라질수록 성분이 뒤에 더 붙잖아. 이런 식으로
1형식부터 5형식으로 갈수록 필수 성분이 더 붙어서 문장이 길어지는 것이고, 가장 짧은 문장의 형태, 즉 주어 하나와 동사 하나만으로도 가능한 형태를 1형식 문장이다 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요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각 형식마다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사는 누가 있느냐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동사가 있습니다. 이때 비동사는 있다라는 뜻의 동사고요. 그 다음에 appear, 이때 appear은 나타나다라는 뜻인 거고, come과 go, 잘 알고 있죠? 오다와 가다인 거고, 그 외에도 일어나다, 이런 것들이 1형식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문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 앞에가 주어고 뒷부분이 동사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비가 멈췄다라고 해석이 된다. 그쵸? 우리 위에 이 문장 자리를 해석하는 방식을 조금 정리를 더 해볼게요. 주어는 있는 이 가를 붙여서 해석하고요. 서술어는 뭐뭐다를 붙여서 해석하면 됩니다. 목적어는 무엇을 뭐뭐에게, 보어는 뭐뭐라고 혹은 뭐뭐 하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 조사를 붙여서 해석해주면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어요. 그러면 다시 문장을 바라봤을 때 주어니까 비가, 동사니까 멈췄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주어랑 동사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히 잘 전달되는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적으면 맞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적었어. 그러면 여기는 일단 주어야. 여기는 일단 동사야. 근데 여기 뒤에 하나 더 붙은 얘는 이제 뭐냐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에 대해서? 이 suddenly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는 품사가 무엇일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면 ly로 끝났으니까 우리 저번 강의에서 ly로 끝나면 보통은 부사라 그랬지. 얘는 품사가 부사다. 혹은 이 아이의 뜻이 갑자기인데 갑자기는 비라는 단어를 꾸미는 걸까? 멈췄다라는 단어를 꾸미는 걸까? 생각을 해볼까요? 갑자기 뒤에 어떤 말이 붙어야 돼? 갑자기 멈췄다가 되니까 얘는 동사를 꾸며주거든. 그럼 동사를 꾸며주는 건 어떤 품사의 역할이야? 부사의 역할이지. 그래서 이 ly라는 형태를 가지고 부사라고 추론을 하던가 아니면 해석적으로 접근해서
갑자기가 꾸미는 단어가 동사니까 얘는 부사다 라고 판단을 하던가, 어쨌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요 suddenly란 단어가 부사구나 까지는 결론을 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부사는 필수적인 게 아니고 부가적으로 붙은 걸 뿐이고 그저 다른 단어를 꾸며주기 위해서 쓰는 아이기 때문에 얘를 위한 문장의 자리가 마련돼 있어? 마련되지 않았어? 마련되지 않았죠. 없다 그랬잖아. 얘는 문장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부사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 자리가 없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면 너무 미안하니까 돌려서 우리가 수식어다 라고 이야기해주기는 해. 근데 수식어라는 것까지는 필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이 문장의 핵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가 아니야. 너희한테 중요한 거는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자리를 아는 것이지 수식어 자리까지 챙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식어라는 것까지 외우기가 힘들면 부사를 위한 자리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자리에 알파벳을 적지 않아도 된다 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선생님 저는 수식어까지 챙길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 자리에 알파벳 M이라는 걸 주면 됩니다. 이 수식어를 칭하는 알파벳이 M이거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는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와 보어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수식어도 챙겨주겠습니다. 한다면 M이란 알파벳을 주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너는 필수적인 게 아니니까 꺼져 이런 느낌으로 아무 알파벳도 안 준 상태로 그냥 여백으로 남겨놓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볼게요. 주어죠. 동사죠. 이렇게까지 봤을 때 뒤에 이제 단위가 요렇게 남아있는 거야. 그쵸? 그럼 얘는 형태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전명구라 그랬어. 형태는 전명구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만들어졌으니까 형태는 전명구야. 근데 이거는 형태상의 이름이고 역할은 아니라 그랬잖아. 역할은 전명구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은 형용사 아니면 부사라 그랬거든. 요 부분이 헷갈리면 저번 강의를 다시 보셔야 돼요. 전명구는 형태에 관한 이름인 거고 얘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은 형용사 또는 부사입니다. 자, 그럼 얘를 해석해 볼게. 공원에 라고 해석이 되니까 공원에라는 덩어리는 나라는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가다라는 동사를 꾸미는 거예요? 공원에 가다. 가다라는 동사를 꾸미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처럼 기능하는 거야? 부사처럼 기능하는 거야? 부사처럼 기능하는 거지. 그러면 얘를 부사로 판단하면 되니까 문장에서 중요한 자리야? 중요한 자리가 아니야? 중요한 자리가 아니지. 그래서 여기를 그냥 아무 알파벳 안 주고 비워놓거나 그게 너무 찝찝하면 수식어라는 표시를 해주면 된다. 여기까지가 1형식의 개념이었어요. 다시 정리를 하면 1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의미가 충분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을 끝내면 인간적으로 너무 짧잖아, 문장이.
그러니까 그 뒤에 뭔가 성분을 덧붙일 거야. 근데 그 덧붙이는 성분은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라 내가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옵션처럼 덧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없어도 되는 존재다 라고 해서 수식어 am이라는 기호로 별도로 표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시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형식.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이 형식은 동사를 마찬가지로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상태 동사라는 그룹이 있고 변화 동사라는 그룹이 있고 생각 동사라는 그룹이 있고 감각 동사라는 그룹이 있어.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정리를 할 거야. 자, 상태 동사에는 대표적인 동사, 비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변화 동사에는 대표적으로 become이 있고요. 있습니다. 생각 동사에는 감각 동사에는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뜻을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할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보세요. 지금 1형식 안에도 비동사랑 너무 굵은데? 비동사랑 appear이랑 come과 go가 있죠. 우리 1형식에서도 이걸 정리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우리가 뜻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비동사는 있다. appear은 나타나다. come과 go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다와 가다로 정리를 했었어. 근데 지금 똑같이 이 형식 안에도 비동사가 있고요. appear도 있고요. come과 go도 있거든요. 형식이 바뀌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뜻도 달라져야 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야. 자, 이 형식을 이끌 때 비동사는요. 무엇 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야. 무엇 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비동사와 keep과 stay가 상태 동사라는 같은 그룹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keep과 stay도 비동사랑 똑같은 뜻으로 무엇 이다 혹은 뭐뭐인 채로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를 나타내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keep과 stay가 별도로 다른 뜻을 가지는 게 아니고 비동사랑 똑같이 해석해주면 됩니다. 이 형식 안에서는. 자, 그 다음 변화동사. 무엇이 되다. 무엇이 되다. 뭐뭐가 되다. 자, 여기서도 become이 지금 변화동사에서 제일 대표적인 동사인데 get, grow, go, come이 become이랑 똑같은 그룹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get, grow, go, come도 become이랑 똑같이
뭐뭐가 되다로 해석을 해준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go, 가다, come, 오다. 그거는 일형식을 이끌 때 얘네의 뜻이었던 거고, 이 친구들이 이형식이 되면 become처럼 뭐뭐가 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생각동사 appear이랑 see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내가 생각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뭐뭐인 것 같다. 내 생각을 말할 때 쓰는 동사들. 우리 appear은 분명히 일형식에서 나타나다로 정리했는데 그거는 얘가 일형식을 이끌 때 나타나다라는 뜻인 거고 이형식에서는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감각동사 뭐뭐 하게 보이다. 그냥 보다라고 외우면 안 되고 뭐뭐 하게 보이다. 뭐뭐 하게 들리다. 뭐뭐한 느낌이 들다. 뭐뭐한 냄새가 나다. 뭐뭐한 맛이 나다. 이런 뜻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형식은 이 동사들을 얼마나 잘 꿰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 꼭 넣은 상태로 문장을 바라봐야 된다. 요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눈에는 이제 1형식에서 2형식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알파벳이 하나 보여. 그게 누구냐면 C. 보어지, 보어. 자, 다시 위에 표에서 우리 보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 볼까요? 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가능했었네. 이 자리는 명사와 형용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각각 명사가 들어간 경우와 형용사가 들어간 경우를 예문으로 정리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지,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되는지 같이 볼게요. 먼저 명사가 들어간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썼어. 내가 여기 비동사를 찾았는데 이 비동사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비동사인지 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비동사인지 구분을 하셔야 돼. 왜? 비동사는 1형식으로도 가능하고 2형식으로도 가능한데 1형식으로 쓰는 비동사는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2형식으로 쓰는 비동사는 이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일단 해석에서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장은 나는 학생이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얘가 2형식을 이끌고 있는 비동사네요. 그쵸? 그리고 뒤에 남은 성분 a student를 바라볼 때 이게 2형식이기 때문에 뒤에 남아있는 성분이 C가 됩니다. 지금 명사 보어가 들어온 경우죠. 그래서 해석을 나는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 보어라는 개념은 이 형식에서 주어랑 연관이 있습니다. 주어랑 이렇게 주어랑 연결이 돼 있어.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이 곧 학생인 거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곧 학생인 거기 때문에 a student라는 이 보어는 주어인 I의 신분을 설명해 준다. I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단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동사인데 그럼 앞에는 주어고 이제 뒤에 남아있는 이 성분을 판단을 해야 돼. 근데 나는 행복하다라는 해석이니까 있다에 가까워, 이다에 가까워? 이다에 가깝죠? 나는 행복한 상태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다에 가깝습니다. 이 형식이고요. 그럼 뒤가 보어가 되겠죠. 행복한이라는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간 상태고. 자, 그러면 누가 행복한 거야? 내가 행복한 거지. 결국 나는 어떤 상태라고? 행복한 상태라고. 요런 느낌으로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단어가 보어다. 이 형식에서 쓰이는 보어는 주어의 상태나 주어의 신분을 말해주는 단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정리한 예문이 너무 쉬우니까 조금 더 긴 문장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런 문장을 너희가 분석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되냐면 우선은 동사를 찾으셔야 돼. 그러면 문장을 바라봤을 때 동사가 될 수 있는 거는 턴밖에 없어. 얘가 동사야. 얘가 동사면 앞에는 다 주어가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바라보는 거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오래된 바나나가 색깔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갈색이 된다는 거지. 그치? 오래된 바나나는 색깔이 갈색이 된다라는 해석이기 때문에 이 브라운이라는 단어는 오래된 바나나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죠. 이거 빨간색으로 할게요. 오래된 바나나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어. 얘는 보어다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턴도 이형식 동사로 쓰인 거구나. 그래서 뭐뭐가 되다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하나 더. 자, 이렇게 있을 때도 동사를 먼저 찾으세요. 동사는 비동사네. 그럼 비동사는 해석이 있다 아니면 이다인데 지금은 필수적이다,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1형식이 아닌 2형식이구나. 앞에가 주어인 거고 그러면 이 뒤는 필수적인이라는 보어가 온 거구나. 뭐가 필수적이라는 거야? 배터리가 필수적이라는 거지. 결국 necessary란 단어는 앞에 있는 주어인 배터리를 보충 설명해주는 단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in color랑 for them 안 하셨는데요. 왜 안 한 걸까요? in color 전명구죠. 이거 for them도 전명구죠. 둘 다 전명구입니다. 그러면 전명구라는 것은 얘가 형용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든 부사적인 역할을 하든 필수적인 성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식을 해주는 수식어로 우리가 취급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얘한테 어떤 아이덴티티를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친구들은 부사적인 역할을 하는 전명구예요. 부사. 왜냐면 둘 다 형용사를 꾸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형식 개념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이제 3형식 개념 보겠습니다. 자, 3형식은 주어 동사 뒤에 뭐가 붙었냐? 오라는 덩어리가 하나 붙었죠. 이 오라는 것은 목적어를 칭하는 표기고 목적어 자리에 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입니다. 해석은 보통은 을, 르를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베이직하게 이렇게 할게요. 그녀는 읽는다 그 책을 이런 식으로 읽는다가 동사고 she가 주어일 때 그 책을 읽는다라고 해서 을이 붙었으니까 목적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3형식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목적어에 대한 해석을 보통 을, 를로 한다는 거지 100% 다 을, 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장을 썼을 때 그녀는 주어죠. Mary는 결혼하다인 거죠. 결혼하다. 근데 이 뒤에 지금 힘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목적어에 대한 해석을 을, 를로 해야지 라고 고집해버리면 그녀는 그를 결혼하다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해석이 매우 어색해져요. 그쵸? 그녀는 그를 결혼하다. 이상하잖아. 자연스럽게 우리 바꿔보자. 그녀는 그와 결혼하다. 요게 자연스럽지. 그래서 이때는 이 힘에 대한 해석을 그를이 아니고 그와라고 한단 말이야. 하나 더. 앞에 우리 더 룸이라고 할게요. enter이 들어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 앞에 she가 주어니까 그럼 뒤에 있는 the room은 목적어가 될 거야. 그녀는 들어가다 그 방을 이라고 하면 살짝 어색해. 그 방을 들어가다? 좀 어색한데? 어떻게 바꾸지? 그녀는 그 방에 들어가다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죠. 여기서도 그 방에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목적어가 을로 해석이 되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어. 동사에 따라서 을이라는 단어가 어색하면 거기에 맞춘 다른 단어로 바꿔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를 바라볼 때 꼭 을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 한 90% 이상이 을로 해석을 하니까 일단 여러분이 토대를 잡을 때는 을로 토대를 잡으시고 을로 해석되지 않은 다른 예외들이 나오면 그때는 요거는 을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구나 라고 따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ary란 단어는 뒤에 바로 목적어를 붙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해석을 그와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 안에 with 같은 전치사를 넣는 게 아니다.
내가 the room을 그 방에라고 해석을 한다고 해서 이 안에 뭐뭐에를 붙이기 위한 전치사 into 같은 걸 넣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단순히 목적어의 해석을 그를이 아니고 그와로 하는 것이고 단순히 목적어 자체의 해석을 그 방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와라든지 에에 해당하는 전치사 with과 into를 넣어야 이 문장이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첫 번째 예문, 제일 베이직한 삼형식의 예문만 이해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밑에 것들은 꼭 필요한 개념은 아니니까 그냥 추가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삼형식 해석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네가 문장에서 삼형식과 이형식을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헷갈리는 지점이 생겨. 어떤 식의 지점이 생기냐면 어떤 문장을 바라봤을 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 그리고 여기 뒤에 명사 덩어리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경우의 수가 두 개가 생겨. 이 명사가 보어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이 명사가 목적어인 경우. 이렇게 내 머릿속으로 회로가 두 가지가 돌아가야 돼. 이 명사가 보어인가 목적어인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본인한테 제일 쉬운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할게요, 쌤은. 첫 번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동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동사 확인. 동사를 확인하라는 것은 내가 이 형식 동사를 100% 암기하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출발하는 거야. 내가 외운 이 형식 동사에 저 동사가 있는가? 이 형식 동사인가를 머릿속으로 확인을 해서 이 형식 동사가 맞으면 그럼 그때는 이 형식 동사 뒤에는 보어가 와야 되니까 저 명사는 보어로 판단이 되는 거고 이 형식 동사가 아니면 뒤에 보어가 올 수가 없으니까 저 명사를 목적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힘들이지 않고 베이직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식이 동사를 보는 거야. 근데 힘들이지 않고 가장 간편한 방법인 만큼 여러분들이 사전에 조금은 고생을 해야 돼. 어떤 고생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형식 동사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붙잖아. 지금 이 방법은. 그쵸? 그러니까 열심히 외운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형식 동사를 너희 머릿속에 딱 넣고 나서 문장을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판단하기가 매우 수월해진다는 거지. 동사만 보고 이거 내가 외운 이 형식 동사인가? 맞으면 이건 이 형식 문장이니까 얘는 보어다. 아니면 얘는 이 형식 문장이 아니니까 쟤는 목적어로 해석하면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근거. 해석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바라보는 이 형태의 구조에서 명사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가? 를 체크하는 거지. 명사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라면 그때 저 명사는 보어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때 저 명사는 목적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이 개념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런 문장을 판단을 해야 돼, 형식을. 그러면 일단 동사를 찾아라 그랬잖아. 얘가 동사야. 그리고 얘는 주어지. 그럼 나한테 있어서 내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얘지, 얘. 얘가 지금 일단 명사기 때문에 확률은 두 가지다. 보어거나 목적어거나 이렇게 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천천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되냐? 첫 번째 방법, 동사를 보셔라. 동사를 보고 내가 외운 이 형식 동사에 해당이 되면 이거는 이 형식 문장으로 가면 된다. 동사를 볼게요. 킥이네요, 킥. 이 형식 동사. 우리가 아까 정리한 거. 여기에 킥 있나요? 킥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킥은 이 형식 동사가 아님. 그러니까 the ball은 목적어 임이라는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근거. 이 the ball이라는 요 명사가 주어의 상태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he와 the ball은 같아요? 아니죠. 그가 공일 리가 없잖아. 다르지. 그러니까 the ball은 목적어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 동사, 명사 이렇게 패턴이 보일 때 이 명사가 보어인지 목적어인지를 너네가 구분을 해야 이 문장이 2형식인지 3형식인지를 찾을 수 있는데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선생님이 두 개 이야기해 준 거죠. 동사를 체크하는 방법과 해석적으로 그 명사와 주어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 요 두 가지 중에 더 본인한테 잘 맞는 방식으로 문장을 바라보면서 2형식과 3형식을 구분하는 힘을 기릅시다. 자, 이제는 4형식이죠. 4형식은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2개 붙어 있어요. 2개. 앞에 붙어 있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뒤에 있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간접 목적어는 해석을 할 때 무엇에게, 직접 목적어는 무엇을 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 4형식 문장의 배열 자체가 간접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구조니까 뭐뭐에게를 먼저 쓰고 그 뒤에 뭐뭐스를 붙인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요런 식의 4형식 문형을 이끌 수 있는 동사들을 우리는 따로 수여동사라고 부릅니다. 수여동사라는 이 말은 결국 4형식 동사를 말하는 거야. 뭐뭐에게 뭐뭐를 뒤에 붙이고 오는 동사들.
자, 누가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동사들이 일단 4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수요 동사들이고 얘네들 뒤에 뭐뭐에게를 먼저 붙이고 뭐뭐스를 붙인다 라고 기억을 하는 거죠. 얘네의 뉘앙스가 4형식이 되면 이 동사들이 가지고 있는 뜻 안에 뭐뭇을 해주다라는 느낌을 입히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buy 같은 단어도 원래 뜻은 사다인데 이 사다가 4형식 문장을 만들면 사주다 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 make도 원래는 만들다지만 이게 4형식 문장을 만들면 만들어주다 이런 느낌. cook도 요리하다가 아니고 요리해주다. tell도 말하다가 아니라 말해주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다라는 뉘앙스를 입혀서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4형식 문장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give가 지금 동사로 들어가 있고 I는 당연히 주어겠지. 그리고 뒤를 바라봤을 때 구조가 명사 목적어 하나 또 명사 목적어 둘 이렇게 명사가 연달아 2번 나왔어. 그리고 give라는 애는 우리가 수요 동사로 정리를 했던 애야. 그러니까 얘는 이게 4형식이고 여기가 IO 여기가 DO면 되겠구나라고 바라보는 거죠. 해석은 그녀에게 선물을 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줬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 4형식 문장을 위에서 공부한 3형식 문장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옆에 연이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4형식 문장이라고 하면 요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문장인데 여기서 IO가 먼저 해석하는 방식이 뭐뭐에게 DO는 뭐뭇을 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3형식에서 목적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 목적어의 해석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보통은 을과 르를 붙여서 많이 해석한다라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목적어 해석이 에게보다는 을, 르이 조금 더 익숙한 거야. 그래서 자꾸만 뭐뭐스를 먼저 쓰게 되는 거지. 근데 요렇게 DO와 IO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원래 4형식에서 요구하는 배열을 내가 마음대로 바꿨으면 난 바꿨다라는 거에 대한 사인을 남겨야 돼. 그 사인이 뭐냐면 여기에 전치사를 삽입하셔야 됩니다. 전치사를 삽입해야 돼요. 어떤 전치사를 삽입하는지는 나중에 조금 더 정리를 할 거고 일단은 개념 먼저 보세요.
여기 전치사 하나를 넣어줘야 돼. 왜? 내가 IO, DO의 배열을 내 마음대로 DO, IO로 바꿨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예시에서 똑같이 문장 써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던 문장을 내가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부터 써야 돼? 선물부터 써야 되지. 그리고 원래 IO를 더 뒤로 보냈지. 그런데 이렇게 두 개 자리를 맘대로 바꿨으니까 이 사이에 내가 전치사를 넣어야 돼. 여기 상황에선 지금 to를 넣어야 되거든. to를 넣었어요. 이렇게 되면 앞에 문장은 사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의 순서대로 나왔으니까. 근데 뒤에 문장을 분석해보면 주어, 동사, 자 일단 present가 명사니까 목적어죠. 그리고 여기 단위는 to her이라는 전명구가 돼버렸잖아. 전명구. 전명구는 수식어의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을 나눌 때 중요한 단위가 아닙니다. 필수 성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세지 않는 거지. 우리가 형식을 만들 때, 형식을 결정할 때 얘는 지금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다라고 취급을 하는 덩어리니까 요 형식 자체는 주어, 동사, 목적어만 가지고 있는 사명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법책에서는 이 과정을 사형식에서 사명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식에서 사명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원래 사형식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대로 써야 되는데 그 두 개 목적어 자리를 바꾸고 그 사이에 적절한 전치사를 넣어주면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어떤 전치사를 넣느냐? 그거는 이 동사가 결정을 한다. 첫 번째 줄에 적었던 이 동사들은 to를 쓰는 애들, 밑에 줄은 for를 쓰는 애들, 마지막 줄은 of를 쓰는 동사.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보통은 to를 쓰는 동사들이 많기 때문에 암기를 할 때는 for과 of 위주로 암기를 합니다. for과 of를 먼저 외우고 내가 외운 게 아니면 전치사 to를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보면 4형식 다 봤고 이제 마지막 5형식이죠. 자, 5형식도 보어라는 개념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여기 지금 C 보어가 있죠. 얘가 있기 때문에 동사를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5형식을 만들 수 있는 동사. 이런 동사들이 일단 5형식을 만들 수 있어요. 5형식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은 이 동사들 뒤에 보어, 목적어와 보어가 순서대로 오게 되는 거죠. 동사 뒤에 목적어, 그 뒤에 보어. 이런 어순이 가능한 동사들이다. 많이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줘야 되고 좀 주의할 점은 이 find라는 동사가 원래 우리한테 익숙한 뜻은 찾다, 발견하다 이런 건데 5형식이 되면 알게 되다, 깨닫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준다는 걸 조금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5형식도 일단은 목적어는 당연히 명사가 들어갈 것이고 목적격 보어는 우리가 명사 혹은
형용사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 거예요. 일단은 명사가 먼저 들어간 거를 예문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일단 동사를 찾으면 name이 동사야. 앞에는 주어가 있지. 그리고 나서 뒤를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덩어리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성분이 들어가진다는 거죠. 왜냐면 name이라는 동사는 우리가 오형식으로 정리를 했던 동사이고 관계를 따져보면 우리 가족이 고양이를 루시라고 이름 지어준 거기 때문에 이 루시라는 것은 고양이와 같은 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고양이 이름이 루시인 거잖아.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여기를 O와 C로 각각 구분해서 알파벳을 적어줄 수 있습니다. 동사를 찾으면 동사고 앞에가 주어고 뒤에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가 나와 있는데 힘은 명사고 자 lovely ly로 끝났으니까 부사네라고 하면 안 되는 예외 단어로 정리했었죠. lovely는 사랑스러운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동사 뒤에 명사 덩어리 하나랑 형용사 덩어리 하나가 나오면 여기가 O와 C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O형식 동사의 think를 정리하기도 했었고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생각했다. 그가 사랑스럽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 O형식에서는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 O형식의 이제 해석 방법 C가 명사인 경우와 C가 형용사인 경우 어떤 식으로 해석을 접근하면 되냐. 자, 공식화해서 적어봅니다. 주어는 V 한다. O를 C라고 아니면 C로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고요. 보어가 형용사라면 S는 V한다. O를 C 하다고 C 하게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O를이 아니고 O가로 해석을 바꿔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넣어주면 돼요. 어쨌든 O형식 안에서는 보어 자리에 명사와 형용사가 가능하고 명사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해석, 형용사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정도를 여러분께서 알고 있어야 해석할 때 헷갈리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4형식과 5형식에서는 주어, 동사, 명사, 명사 이런 구조가 나왔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확률이 생기는 게 돼버려. 첫 번째 확률은 얘가 4형식, 즉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일 수도 있고 두 번째 확률은 이 문장이 5형식 그래서 목적어랑 명사
보어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서 이런 형태의 문장을 봤을 때 얘가 4형식인지 5형식인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판단의 근거도 첫 번째, 동사를 확인합니다. 똑같이 동사를 확인합니다. 이 동사가 내가 4형식 동사로 외운 건지 5형식 동사로 외운 건지를 먼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4형식 수요 동사 그룹에 들어가 있는 동사인지, 수요 동사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들, 요런 애들로 내가 외웠던 애들인지 아니면 5형식으로 정리를 했던 동사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서 동사를 확인하고 4형식과 5형식을 결정하는 근거가 있고요. 두 번째 근거는 의미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결국 이 5형식에서 보어라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일 때 요거 두 개의 관계가 같다라는 결론이 날 수 있어야 돼. 고양이가 루시인 거고 그가 사랑스러운 상태인 거잖아. 결국에는 이 C 자리에 있는 단어는 목적어 오라에 있는 단어랑 의미적으로 연관이 되는 단어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5형식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명사를 봤을 때 요 명사 두 개의 관계가 같은지 이게 성립이 되는지 그러면 그때는 5형식인 거고 같지가 않으면 걔는 4형식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칸이 조금 부족하니까 위로 당겨서 쓸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봅시다. 그럼 똑같이 일단 동사는 make고 그 앞에가 주어인 상황이고 첫 번째 근거 동사를 확인하라 했는데 지금 make라는 동사는 수요 동사에도 있고 수요 동사에도 있고 5형식 동사에도 make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동사를 가지고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뒤를 보셔야 돼요. 뒤를 보면 his son이라는 덩어리 하나랑 a tree house, a movie star 이렇게 각각의 덩어리들이 두 개씩 붙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근거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의미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손자랑 나무 위의 집, 나무집 이거 두 개의 관계가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손자랑 나무 위의 집. 손자가 나무 위의 집인 건가? 아니죠. 손자는 나무 위의 집이 아니지. 이 두 개의 덩어리 구조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가 IODO구나. 그래서 4형식 문장인 거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밑에는 그의 손자가 영화 배우인 건가? 그쵸?
손자가 영화배우가 된 거죠. 같다. 그래서 O와 C 이렇게 주고 O형식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문장은 그는 만들어 주었다. 그의 손자에게 나무 위에 집을 이라는 4형식 문장인 거고, 밑에 문장은 그는 만들었다. 그의 손자를 영화배우로, 영화 스타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이런 패턴이 나오면 4형식인지 5형식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보는 게 중요했다. 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문장 형식 1형식부터 쭉 공부를 다 해왔거든요. 강의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같이 훑어볼게요. 일단 문장의 핵심 자리는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각각의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주어 자리에는 명사,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 보어 자리에는 명사랑 형용사,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 부사라는 이 품사는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갑니다. 부사는 문장의 핵심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수식을 하는 용도로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 단어인 거야. 필수적인 애가 아닌 거야. 그래서 어떤 핵심 자리에도 부사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1형식 문장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미 구조가 완전한 문장을 1형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어랑 동사만 있으면 문장이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문장에서는 대부분 부사나 전명구 같은 덩어리가 뒤에 붙어서 조금 더 긴 문장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사랑 전명구는 수식을 해주는,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느낌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장의 핵심 성분으로 보지 않는다. 2형식. 2형식에서는 2형식을 만들 수 있는 상태동사, 변화동사, 생각동사, 감각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동사들 뒤에는 보어가 나오는데 그 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가능하다.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이 보어의 단어는 주어와 의미적으로 연관이 된다. 까지가 2형식의 개념이었습니다.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붙어요. 목적어이기 때문에 명사 하나가 더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대부분은 이 목적어 덩어리를 을, 를을 붙여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을, 를이 붙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을, 를에만 집착하지 말고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목적어를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을 하면 좋다. 근데 이 부분까지 이해가 안 되면 을, 를까지만이라도 머릿속에 넣자. 4형식은 동사 뒤에 목적어가 2개 붙어요. 먼저 붙는 목적어를 IO라고 하죠. 간접 목적어. 그리고 나중에 붙는 목적어를 DO,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간접 목적어 해석은 뭐뭐에게, 직접 목적어 해석은 뭐뭐을, 이렇게 2개의 목적어를 달고 오는 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하고요. 수요 동사는 동사 뜻에 해주다라는 뉘앙스를 입힐 수 있으면 수요 동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문법책에서 우리가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자주 언급이 되는데 그 과정을 짧게 살펴보면 IO 먼저 오고 DO가 나중에 오는 요 어순을 살짝 뒤집어서 DO를 먼저 쓰고 IO를 나중에 쓰는 거지. 근데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정해진 순서를 바꿨으니까 중간에 내가 이걸 바꿨다라는 신호를 줘야 돼. 어떻게? 전치사를 집어넣어서 신호를 주는 거였죠. 어떤 전치사를 쓸지는 동사가 결정을 한다. 그 동사에 맞는 전치사를 쓰시면 된다. 자, 마지막 5형식입니다. 5형식은 주어, 동사 나오고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붙습니다. 이때 보어는 이제 목적어와 의미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가 올 거예요. 그리고 보어이기 때문에 명사랑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사가 보어가 되면 해석을 뭐뭐라고, 뭐뭐로라는 말을 붙여줘야 되고, 형용사가 보어가 되면 뭐뭐하다고 혹은 뭐뭐하게 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오형식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동사를 정확하게 정리해두고 해석하는 방식을 좀 익혀두는 게 중요한 형식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번 강의에서 전달할 내용은 끝났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